2019년 개운중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에 앞서 간단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태영령이죠. 키워드입니다. 1910년대에만 존재했었던 대표적인 악법이죠. 답은 1910년대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3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시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씨개명,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나타났던 것이죠. 조선인들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던 것은 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가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 시기였습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역시 전쟁이 진행되었던 시점,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와 연동해서 진행이 되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됐던 시점,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1910년대 내용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단통치가 시행이 됐고요. 헌병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헌병경찰에게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결 처분권이 부여됐었고요. 태영령이라는 야만적인 정책 역시 형벌 역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칼을 차고 들어왔었고요. 한글 신문이나 한글 역사서 그리고 잡지 등이 출판 금지되었고요.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 역시 많은 부분 제한이 되었습니다. 교육 역시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심의 우민화 교육이 진행되었던 시기, 무단통치 시기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문화통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의 근거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게 키워드이고요. 실제로 진행했었던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과는 상반되게 기만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는 것인데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실제로 문간총독이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문간총독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군인총독이었고요. 이는 문민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이야기가 허울 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확대되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민족대학을 설립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일본이 방해하게 하면서 실제 민족대학이 설립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조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도 하죠. 보통경찰제는 헌병경찰제에서 민간의 치안 중심의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표명이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경찰서와 경찰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는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환했을 뿐 조선인들의 삶을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는 조치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은 192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에 진행되었던 운동이고요. 사회주의에 의해서 점점 급진화되어져 가는 농촌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에서 묘사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조사국의 토지 일부만 신고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죠.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소작농의 수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작농이 몰락하게 되면서 소작농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차원이기도 했고요. 식민통치의 기초자료를 마련을 해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깔려있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짧은 시간 내에 직접 신고를 해서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토지들이 일본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요.
총독부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값싸게 할양됨으로써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이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 지주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동안 농민들이 나름대로 보호받고 있었던 경작권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 조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작농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요. 그만큼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과 비교해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 집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작농이 증가하고 소작조차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산미 증식 계획은 조선 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공업화되면서 이동현상이 심해지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본 도시 내에서 쌀 폭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의 식량 기지화하려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토지 개량과 농지 개량이 진행이 되고 수리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품종 개량과 수리시설 등이 확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여러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조선인들의 삶의 개선과 농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는데요. 그것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수탈량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조선은 오히려 식량 부족에 부딪히게 되고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의 잡곡을 수입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지주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이 되고 소작농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소작농들이 몰락하게 되고 화전민이나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주의 권한이 보호되어서 지주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배경 역시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5번 문제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불매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가해 문제가 발생한 시기죠.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의 내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이 됐던 시점이죠. 이와 동시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화정책이 추진이 되고 민족말살 정책이 동반하여 추진이 되었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과 니을이 왜 틀렸는지를 잠깐 볼 텐데요. 회사령이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시점 무단통치시기입니다.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이 되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화통치가 진행이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죠.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다시 내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진행이 되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에 일본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은 병참 기지화 정책,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었고요. 정치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징용령,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여자 정신근로령,
위안부 문제 등 공출제, 배급제 등이 나타나게 됐고요. 민족 말살 정책으로는 황국신민화라는 동화 정책과 민족 말살을 위한 창씨개명,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강요했던 궁성요배와 신사참배 등이 있었고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용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주제로 한 탐구활동에 들어갈 역사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불매운동이죠. 앞에서 나의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것은 경제 부분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국산품 애용하자는 거죠. 2번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력 양성 운동들은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추진했었던 농촌 계몽 운동이고요. 문자를 보급해서 문맹을 퇴치하자는 취지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문자 보급 운동이 추진이 되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게 빚졌던 자금을 갚기 위한 전 국민의 모금 운동이었고요. 국산품 애용 일본 상품 보이콧 운동이 동반해서 진행되었던 운동이기도 하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교육 분야에서 진행됐던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경제 파트에서 진행된 운동입니다. 조만식이 주도했고요.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호로는 조선 사람 조선의 것이었고요. 국산품 애용 일본 상품 보이콧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운동이 기업가들에게 이윤으로 돌아가지 조선인들,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운동으로서 전체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설정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마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3.1운동이 주제이죠. 3.1운동의 배경에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고종임금의 죽음 역시 3.1운동의 기화가 됩니다.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임시정부는 이때 설립되기 전입니다. 3.1운동 이후의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중소도시로 확산이 되는데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상인, 노동자,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3단계로 넘어가면 비폭력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비극이 화성의 제압리 사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때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제압리 사건 3.1운동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민간인 학살 보복 조치였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요. 3.1운동의 영향 아주 중요하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아시아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2단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독립의 주체가 지식인들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존재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다양한 형식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광자의 사례로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면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형식의 사회운동이 나타나는데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차별철폐 운동을 추진하게 되고요. 학생, 청년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주장했던 운동은 소년운동이었고요. 방정환 선생님의 소년이라는 잡지 등이 나타나게 되죠. 형평운동이라는 것은 백정들이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판단하에서 사회적 인식차별철폐운동을 진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잘 기억을 해둡니다.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사회운동, 농민운동 차원에서는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와 소작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요구에 소작쟁의가 벌어졌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쟁의를 통해서 생존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임금 문제에서
민족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원산 총파업이 있고요. 형평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으로서의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러한 운동에 사회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구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단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비밀 결사 단체였었겠죠. 답은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들 보안에는 1904년 황무지 개강권 반대 운동을 했었던 국권 회복 단체였고요. 그 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단체로 신간회의 자매단체고 여성단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둡니다.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 예하의 외교활동을 추진했었던 것이고요. 미국의 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활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오적암살단은 을사오적에 동의했었던 을사오적을 대상으로 한 의거활동 단체였고요. 1905년도에 설립이 된 국권회복 단체입니다. 대한광복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10년 비밀결사 조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박상진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방향의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독립자금을 이용해서 국외의 독립군 기지건설 역시 지원합니다. 핵심 키포인트는 공화주의를 지향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독립의군부라는 단체와는 달리 새로운 시스템인 왕이 없는 체제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흐름이기도 하겠죠. 잘 기억해둡니다. 대한광복회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꽤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탐구 주제에 해당하는 공통의 지역을 지도에서 찾으라 라는 것이었고요. 키워드는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가 대략 어디쯤에서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해보시면 두만강과 백두산 일대 사이였었죠.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라마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곳인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서간도 지역이죠. 독립군 기지 건설의 핵심 지역이었고요. 경학사와 사문보, 신흥 무관학교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사안부가 결성이 될 때 중간 지점에 있었던 정의부의 중심부가 위치했던 지역이고요. 라는 독립군이 자유시로 이동하기 전에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통합군대를 형성을 하죠.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됐던 시점입니다. 마 지역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독립군 기지 건설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성립되었던 단체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로 찾는 건 이번에는 특별히 내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억, 문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운동,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회혁명적 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계열의 독립운동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치론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은 이광수의 등장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일본과 타협적 노선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민족주의 운동 계열 기억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추진이 되는데요. 민족주의 운동은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이후에 일본과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의 입장 차이로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주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과 연대해서 싸웠고요. 노동자 운동과 농민 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들은 1920년 후반에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고요.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연합 속에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이러한 흐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묘사하는 사건은 순종 황제의 인사한 일이 가장 큰 키워드죠. 그리고 학생들이 전단을 배포하고 있었다. 학생들 주도의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주도의 운동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을 텐데요. 순종 황제의 인사한 일입니다. 답은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의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임금의 장례식, 인사한일 혹은 국장일로도 표현이 됩니다. 제2의 3.1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연대해서 싸웠던 것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실험적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탐구활동과 가장 관련 깊은 단체는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힌트일 거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부분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두 번째 키워드일 겁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은 중국 관내 그리고 만주 일대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려지는 운동은 국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진행된 민족유일당운동 단체를 찾으면 되는데요. 답은 신간회가 되겠죠. 신민회는 1907년 결성됐던 비밀결사단체였고요. 국권회복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권업회는 연해주에 설립된 한인단체로 독립운동기지,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요. 대한국민회 역시 국간도에 설립됐던 독립운동가 양성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 정당이었고요. 조선공산당 설립이 일본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자 사회주의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지점에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과정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간회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연대 속에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 합법적인 공개 조직이었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 등 독립운동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것이 아니고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발전적으로 신간회를 해소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신간회는 자발적으로 해산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한 건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2번 교통국과 연통제를 운영하였다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오답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명동학교가 설립된 건 임시정부 수립 이전입니다. 김약연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1900년대 초반, 1910년 초반대에 만들어진 단체 학교입니다. 북간도에 있었죠. 윤동주가 여기 출신입니다. 연해주 중심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정통성은 한성정부가 가져갔고요. 위치는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결과 성립된 건 신간회였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임시정부는 최초의 공화제 정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상하이로 가고요. 정통성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였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독특한 행정체제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다양한 독립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초반부에 외교 독립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의 활동과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면서 독립청원서를 보냈던 것 등의 활동이 있고요.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독립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독립의 과정을 알려내고요. 사료편찬을 통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정 체제가 갖추어진 거 맞습니다. 국민대표회의 창조파와 개조파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결렬되었고요. 한인애국단의 활동 김구, 이봉창, 윤봉기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활동은 1909년이죠.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한인애국단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1940년대에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석 체제로 재정비가 되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핵심은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한다 입니다. 내용 정리하면 임시정부는 최초의 공화제 국가로서 삼권분립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초반부에 외교독립운동의 지지부진으로 인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고요. 임시정부 개편안이 논의가 됩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결렬되면서 창조파가 이탈하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전체적인 규모는 위축됩니다. 이러한 위축된 독립운동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구는 의열단체인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의거활동은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북돋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이동하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하게 되면서 한국 강복군을 결성하게 되고요.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건국 준비를 해 나갑니다. 이러한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20년대 독립군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키워드 찾아야겠죠. 가, 민간인들의 학살입니다. 간도 참변을 의미하죠. 나, 독립군 그리고 소련 적색군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 자유시 참변을 의미합니다. 다 봉오동 계곡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와 봉오동 계곡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답은 나가 자유시 참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이 틀린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연해주 한인마을이 아니라 간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 사건,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국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독립군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였죠. 자유시로 올라갔는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군의 희생이 큰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것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북로군정서군은 청산리 대첩에서의 활동이었죠. 사건의 순서는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에 집결해서 자유시로 이동하는 과정이죠. 다가 나가 되겠습니다. 순서 잘 기억을 해둡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다시 3부로 내려와서 3부가 결성이 되고 통합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깊은 단체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속으로 가서 라는 용어들이 나오고요.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서 일본 통치를 타도한다는 용어 의열단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의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고요.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의열단입니다. 내용 정리하면 의열단 내 사상과 이념을 제공해 줬었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고요. 의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중이 주체가 된 독립혁명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중을 독립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외교론이나 신령 양성론 그리고 신령 양성론에서 더 나아가 자치론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비판하면서 유일한 독립운동의 방식을 무장독립투쟁의 형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독립군 부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한중연합작전이 키워드입니다.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었죠. 북만주 일대의 지청천 장군 한국 독립군입니다. 남만주 지역의 양세봉 장군 조선혁명군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이 북만주 일대에서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 남만주 일대에서 조선독립군 양세봉 장군이 영릉과 흉경성에서 승리했던 기록들은 1930년대 초반에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그 특징 한중연합작전이었다. 지도상의 위치도 좀 기억을 해둡니다. 남만주 일대 조선혁명군, 북만주 일대 한국 독립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인물 기록부를 통해서 누구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키워드 찾아야겠지. 상해 홍커 공원이 키워드입니다. 윤봉길의 의사가 딱 등장하게 되죠. 역사적 의미로는 중국과 연대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윤봉길입니다. 답은. 다른 인물들 잠깐 살펴볼게요. 이봉창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일본 국왕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상옥이라는 인물 의열단 소속이었죠.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이고요. 우리 인근에
대학로에 김상옥의 흉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둬야 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회영이라는 인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의열단을 지원하기도 했고 고종임금의 국외망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안중근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정리하면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커공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일 애국단 소속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과 21번 문제는 독립군 부대를 찾는 것인데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족혁명당이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1930년 중반이 되면 민족협동전선이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민족주의 전선연맹이 결성이 되면서 그 예하 부대로 만들어진 부대이죠. 키워드 김원봉 핵심 키워드입니다. 독립부대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대들 잠깐 볼까요? 한국강복군의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군 부대로 1942년에 결성이 되죠. 조선의용대 중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세력들이 여기에 편입이 됩니다. 서로군정선은 1919년 서간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고요. 조선광복회와 동일항일연구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들이었고요. 동국항일연구는 한국, 북한 그리고 소련의 연합군 부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제국주의 연대 목적에서 진행된 운동이었고요. 그 내부에 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민족통일단체가 조선광복회입니다. 조선광복회나 동북항일연구는 북한군의 효시가 되는 부대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선의용대의 키워드 김원봉입니다. 민족협동전선 차원에서 결성이 되었고요. 민족혁명당에서 전선체인 민족주의 전선연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들이 타락이 되면서 주로 사회주의 계열 중심의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된다 라는 거, 나중에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부대가 조선독립동맹 예하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역시 독립군 부대를 찾는 건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했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던 부대, 독립군 부대 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부대이기도 하죠. 답은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의 키워드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고요. 임시정부의 주력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면서 연합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쳐나갔고요. 1945년이 되면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죠. 내용 잘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 있는 이론은 식민지를 바라보는 큰 시각은 식민지 수탈론의 시각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시각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식민지를 바라보면서 특히 식민지 경제 파트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교과서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식민지의 성격은 약탈과 수탈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능성들이 조선 후기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내재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근대사회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바로 이러한 조선의 근대화를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수탈적 성격이다라고 보는 입장, 식민지 수탈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살펴볼 텐데요. 식민지 수탈론과 동일한 입장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 식민지 약탈론 등이 되겠습니다. 내재적 발전론은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맹아론은 자본주의 발전의 씨앗이
우리 내부에 충분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약탈했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다 보는 것이 식민지 수탈론의 핵심이고요. 식민지 수탈론과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은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는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기에 경제 발전이 있었고요. 산업화 및 근대화의 모습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스스로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자본주의 맹아론의 주장도 허구라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문화의 이 시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출발선이었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식민지 근대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식민지 시대의 근대 문화의 이식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입장이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부분적으로 연계되어져 있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 크게 두 가지, 식민지는 수탈적 성격이 강했다는 수탈론과 식민지 시기에 경제발전이 있었고 그 경제발전이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출발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 두 가지 입장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름의 평가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꼭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